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이에요. 평범한 여성인 저한테 찾아온 아주 평범하지 않았던 사연을 지금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어디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너무 심란하고 답답했는데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되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 채널에서 익명성을 빌려서 제 넋두리 하면 되겠네요. 저는 요즘 추세로 보면 비교적 결혼하기에는 어린 나이인 28살의 소개팅으로 중견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현재 아이는 없습니다. 물론 저와 신랑 둘 다 아이를 갖는데 기능적인 문제는 없어서 곧 생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서인지 결혼 생활 동안 아이 문제로 갈등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그렇게 남편과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즐거운 신혼생활을 즐기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청천벽력 같은 전화 내용은 바로 도련님을 서울로 올려보낼 테니까 도련님과 같이 한 집에서 생활을 하라는 거였죠. 도련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 노량진에서 공무원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하는 게 더 합격 가능성이 클 거라고 서울에 있는 저희 신혼집에서 도련님이 당분간 지낼 수 있게 마음에 준비하라는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얘기였어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생활비를 넉넉하게 지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도련님과 사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고 또 남편과의 신혼생활을 더 오래 즐기고 싶었는데 모든 게 다 엉망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100만 원이면 그냥 혼자서 원룸에서 살면서 생활비까지 할 수 있는 돈인 것 같은데 굳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이유는 솔직히 저보고 도련님 밥도 차리고 빨래도 하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시어머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서울에 신혼집을 시댁에서 해주신 거거든요. 한두 푼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화가 온 지 며칠 후 도련님은 정말로 짐을 싸서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왔죠. 그날 저는 너무 기분이 우울했어요. 하지만 그 우울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련님의 성격이 조용한 걸 넘어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성격이거든요. 집에도 거의 없어요.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요. 새벽같이 학원에 가면 밤늦게까지 학원 자습실에서 자습하고 와서는 집에 오면 바로 씻고 바로 자거든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항상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아침은 도련님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식빵에 우유를 챙겨 먹고 나갔고 나머지 점심 저녁 식사는 노량진 학원가에서 본인 용돈으로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매달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받는 100만 원은 거의 다 저희 부부 몫이 되더라고요. 제가 도련님한테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봐도 자기는 입이 짧아서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없다고 마트 가면 스팸 통조림이나 참치 통조림이나 좀 사다 놓으라고 했어요. 하여간 처음에는 도련님이 온다고 해서 너무 싫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불편함도 전혀 없고 경제적으로도 쏠쏠하게 이득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손이 별로 안 가는 남자는 이래서 정말 편하더군요. 입맛도 까다롭고 잠자리도 까다로운 그런 사람이면 뭐든지 불평만 늘어놓을 텐데 다행히 그런 남자가 아니라서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도련님이 계속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서 몇 년이고 쭉 함께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공짜로 100만 원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어느 날은 도련님이 자신의 형인 저희 남편에게 노량진 고시원에 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남편이 묻자 그냥 저희가 사는 신혼집에 자신이 폐를 끼치는 것 같다고, 자기가 여기 있는 거 자체가 큰 민폐인 것 같다고, 그냥 마음 편히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에 등록해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지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동시에 결사반대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절대 허락해 줄 수 없다고 아주 강경하게 나가더군요. 그랬더니 도련님은 얼마 후 새벽에 짐을 싸서 말도 없이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섭섭해서 집을 나간 것인지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도 매우 당황을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 마침 지방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셨는데 도련님이 집을 나간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노발대발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혹시 네가 눈치를 줘서 나간 게 아니냐고 추궁하셨죠. 저와 남편은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한 번도 눈치를 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화가 조금 누그러지시며 노량진에 가서 도련님을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시고는 그대로 내려가시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편두통이 생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도련님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남편이 출근을 하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더워서 저는 낮에 찬물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 도어로 비밀번호가 눌러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낮에 남편이 집에 올 리는 절대 없고 혹시 도둑이나 강도인가? 정말 살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허겁지겁 대충 수건으로 몸을 말리고 나서 속옷도 입지 않은 채 샤워 가운만 대충 입고 밖으로 나와보니까 글쎄 도련님이 살금살금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도련님 방에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며칠 전 새벽에 몰래 급하게 짐을 싸서 나가느라 짐을 좀 놔두고 간 게 있다고, 남은 짐 챙겨서 다시 나가려고 잠깐 들렸다고 말이죠. 저는 다시 나가려는 도련님을 꼭 붙잡고 얘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도련님은 저에게 형수님이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다고, 그냥 자기가 편하자고 집을 나가서 고시원에서 지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집이 불편한 거냐고 물으면서 도련님이 내 집처럼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제가 더 노력하겠다고 재차 얘기를 하자 도련님은 정말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말더라고요. 저는 도련님에게 할 말이 있으면 참지 말고 속 시원하게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지금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련님은 저에게 시원한 맥주 한 캔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냉장고에 가서 맥주 한 캔을 꺼내서 도련님에게 건네주었고, 맥주를 건네받은 도련님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맥주 한 캔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있던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도련님이 집을 나간 이유를 아주 리얼하게 다 말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듣고 저는 민망함에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희 부부가 신혼이기도 하고 또 아이를 가지려고 거의 일주일에 5번 정도는 부부관계를 하는 편인데 부부관계할 때 나는 소리가 도련님 귀에도 다 들린 겁니다. 저희 부부가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도련님은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때나 주방에 물 마시러 갈 때 가끔 저와 남편이 부부관계 할 때 나는 소리를 들었고, 그걸 듣게 되면 그날은 하루 종일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울부짖는 목소리를 내면 심장이 너무 떨린다면서요. 본인도 혈기왕성한 나이라서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민망하고 또 도련님에게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도련님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다고 사과를 하니까 도련님은 괜찮다면서
신혼부부 사는 신혼집에 자기가 눈치 없이 들어온 게 잘못인 거지. 신혼생활을 즐기는 형수님과 형님이 도대체 뭐가 미안하고 왜 조심을 해야 하냐고. 그냥 자신이 고시원에서 살겠다고 하면서 챙긴 짐을 들고 황급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어떻게든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도련님을 잡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도련님을 못 나가게 잡았습니다. 나가려는 도련님과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못 나가게 막던 저는 그렇게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만 큰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샤워 가운을 입고 있다는 것도 인지 못하고 있다가 대충 걸친 샤워 가운 줄이 풀어지고 제 몸의 일부가 그대로 노출이 된 거죠. 그걸 본 도련님은 엄청 당황을 했고 저 역시도 당황을 해서 더 이상 도련님을 못 나가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정적이 흐르는데 느닷없이 도련님 코에서 코피가 흐르는 겁니다. 저는 마침 제 앞에 있던 휴지를 뽑아 도련님 코피를 닦아줬는데 코피가 어느덧 멈추자 도련님이 코피를 닦아주던 제 손을 잡더니 뭔가를 갈구하는 눈빛으로 저를 뜨겁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도련님은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이 정말 부럽다고. 형수님 같은 여자와 사는 형님이 너무 미치게 부럽다고 말이에요. 이 집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아름다운 형수님과 밤마다 사랑을 나누는 형님이 부러워서 미칠 것 같았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저를 wal아갔는 겁니다. 그때 거부했어야 했는데 저는 너무나도 귀여운 도련님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도련님한테도 욕정을 품을 만큼 그걸 심하게 밝히는 음흉한 여자라서가 아니고 도련님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기 때문에 대차게 거부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도련님이 너무 가엾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더군다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요. 그렇게 도련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못하다가 결국 저와 도련님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결국 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대낮에요. 제가 정말 기분 좋게끔 잘해드렸죠. 그때 도련님과 저는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라고 서로 약속을 했고 도련님은 다시 저희 집에서 살기로 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 보기가 미안하긴 했지만 한순간 실수였고 다신 그런 실수가 없을 거니까 죄책감을 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 남편과 저는 부부 생활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남편도 동생이 왜 집을 몰래 나갔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가끔 진짜 못 참겠으면 남편과 저녁에 숙박업소를 가서 풀고 오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은 출근하고 없고 저 혼자 집에 있는데 낮에 도련님이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도련님에게 낮에 무슨 일이냐고 지금 학원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도련님은 공무원 시험 수험서를 집에 놔두고 가서 다시 가지러 왔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입에서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될까 말까한 시험인데 저렇게 대낮부터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싶었어요. 도련님은 그때 저한테 묻더라고요. 요즘은 왜 부부 생활을 안 하는 거냐고요.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고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련님이 저를 잡더니 딱 한 번만 더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면서 2번 다시 그런 소리 하면 가만히 안 둔다고 했습니다. 도련님은 그때 저한테 협박하듯이 지금 안 해주면 형한테 우리 관계 다 말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불쌍해서 한 번 응해줬더니 이제 그걸 빌미로 협박하다니 진짜 인간 이하로 보이더군요. 하지만 남편에게 다 일러 바치겠다는 말 때문에 저는 이번에 딱 한 번만 더 해주면 앞으로는 절대 우리 관계 폭로한다는 그딴 말 안 하는 거라고 약속을 받고 또 한 번 도련님에게 저를 내주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울고 싶을 만큼 많이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그런데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도련님은 그 이후로도 저에게 관계를 요구했고 제가 거부하면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남편이 집에 있는데도 몰래 요구를 할 때도 있었고요. 정말 도를 넘은, 아니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련님의 그런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아주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은 이혼 당할 걸 각오하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더 이상 짐승 같은 도련님에게 끌려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얼마 후 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그 사실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았는지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겨우 정신을 차린 남편이 저를 노려보더니 따귀를 한 대 세차게 때렸습니다. 저는 100번, 1000번 맞을 만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하게 저를 때렸더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잠시 후 도련님이 집에 들어왔고 남편은 도련님을 보자마자 정말 복날의 개 잡듯이 두들겨 패더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저런 모습이 숨어 있는지. 하긴 아무리 순한 사람도 아내가 자기 친동생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면 눈이 뒤집혔겠죠. 정말 저러다가 도련님이 맞아 죽는 게 아닌지 걱정까지 들더라고요. 하여간 반쯤 죽을 만큼 두들겨 패고 나서 도련님을 쫓아냈습니다. 얼마 후 저도 친정으로 쫓겨났는데 남편은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남편이 저를 용서해 준다면 평생 남편을 섬기면서 살 것이고 만약에 남편이 저를 결국 용서를 안 해주고 이혼을 하자고 해도 저는 그 뜻을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고요? 저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였고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아내잖아요. 정말 하루하루 많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정말 남편에게 미안하네요. 그리고 도련님 그놈은 공무원 시험 포기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네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도덕한 인간이 공무원이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간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교훈 삼아서 절대 저같이 어리석은 실수는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민준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저도 아직 정신이 없네요. 사실 지금도 손이 떨려서 이 글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평범한 42살 직장인이에요. 주말마다 하는 취미는 낚시 장비 만들기인데 이것만큼은 정말 제 인생의 작은 낙이죠. 사실 집에서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편해요. 아내 지연이는 저랑 완전 반대 성격이라 시끌벅적한 걸 좋아하거든요. 지연이는 7살 연상인 친구 소라를 자주 집에 데려와요. 두 사람이 만나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10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와인 한 병, 두 병 비우면서 밤새 수다 떨고 그럴 때마다 저는 방에 처박혀 낚시 바늘이랑 씨름하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소라예요. 40대 후반인데 솔직히 말해서 섹시함이 폭발해요. 미용실 운영하는데 항상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긴 다리, 볼륨감 있는 몸매, 그리고 기름칠한 듯 반짝이는 검은 머리카락. 특히 그녀가 웃을 때마다 살짝 드러나는 보조개는 저도 남잔데 어쩔 수 없이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위험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직감이었죠. 소라가 오는 날이면 저도 모르게 긴장하고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난 금요일 또 평소처럼 소라가 우리 집에 왔어요. 저는 서재에 틀어박혀 새로 주문한 낚시 루어를 조립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배가 고파서 야식 좀 찾으려고 부엌으로 나갔는데 소라가 혼자 와인잔을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 민준 씨, 이제 나오셨네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아내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화장실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죠. 민준 씨는 정말 신기해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시다니. 갑자기 소라가 제 팔을 살짝 만지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전기가 통한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냥 취미예요. 어색하게 웃으며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소라가 제 뒤로 다가와 어깨 너머로 냉장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녀의 체온이 등 뒤로 느껴졌고 달콤한 와인 향기와 섞인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저기, 뭐 찾으세요? 침착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소라는 웃으면서 저도 배고파요 라고 속삭이듯 말했죠. 그 순간 제 손이 냉장고 선반에 있던 요구르트 통을 떨어뜨렸고 바닥에 요구르트가 다 쏟아졌어요. 허둥지둥 닦으려고 몸을 숙였는데 소라도 같이 몸을 숙였고 우리 얼굴이 너무 가까워졌어요. 코끝이 거의 닿을 정도로. 민준 씨, 혹시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지면서 뭔가 말하려는 순간 화장실에서 나온 지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뭐해? 야식 파티야. 순간 우리는 빠르게 몸을 일으켰고 소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면서 지연이에게 와인잔을 건넸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부엌에서 있었던 일은 몇 초에 불과했지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됐거든요. 소라의 숨결, 그녀의 향기, 그리고 그녀의 눈빛. 다음 날 아침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분명히 잠갔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서 샤워 커튼을 붙잡았는데 소라가 서 있는 거예요. 어젯밤 술자리 후 소라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는 걸 깜빡했어요. 미안해요. 문이 잠겨 있는 줄 몰랐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지만 시선은 샤워 커튼에 가려진 저를 훑고 있었어요. 얼른 나가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그녀를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죠. 아, 괜찮아요. 그냥 나가주시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는데 소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을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둔 거예요.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소라의 모습이 문틈으로 비쳤어요. 그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입술을 살짝 물며 윙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결혼 12년 차의 아내 친구한테 이런 감정을 느낀다니. 하지만 솔직히 소라가 주는 이 위험한 스릴감에 저도 모르게 끌리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고 소라와 저만 집에 남게 된 거예요. 소라는 좀 이따 택시 부를게요 라고 했지만 그 말에는 어떤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소라가 샤워하고 싶다며 수건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수건을 가져다 주려고 욕실 앞에 갔는데 문이 완전히 열려 있었고 소라는 벗고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놀라서 뒤돌아섰는데 소라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민준 씨. 어차피 보여드리려고 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고 그 순간 저는 돌아서서 그녀를 마주 보게 됐어요. 그녀의 완벽했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죠. 소라 씨, 우리 이러면 안.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쳤어요. 제 이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의 몸을 벽에 밀어붙이고 격렬하게 했죠.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 지갑 놓고 갔어.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순간 우리는 얼어붙었고 소라는 재빨리 욕실 문을 닫았어요. 저는 얼른 셔츠를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죠. 왔어? 지갑 여기 있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아내에게 지갑을 건넸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다시 나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죠. 욕실 문이 열리고 소라가 나왔어요.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흔적으로 붉게 부어 있었어요. 아까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그녀가 웃으면서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감도 느꼈죠. 소라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지연이한테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민준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런 감정이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내 올라왔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저도 비슷한 감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소라의 손이 내 바지를 향해 올라갔고 그 순간 저는 모든 이성을 잃었어요. 일주일 후 소라의 메시지가 제 휴대폰에 도착했습니다. 낚시 좋아하시죠? 제가 좋은 장소를 알고 있어요. 혼자 오세요.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저는 이성적으로는 무시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여 어디요? 라고 답장을 보내고 말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만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에게 회사 동료와 낚시 가기로 했어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지연이는 의심 없이 재밌게 다녀와 라고 했죠.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소라를 향한 이 미친 끌림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약속 장소는 도심에서 1시간 거리의 한적한 호수였어요. 도착해보니 소라가 이미 와 있더군요. 평소와 다르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시함이 넘쳤어요. 청바지는 마치 다리에 페인트칠을 한 것처럼 달라붙었고 흰 티셔츠는 약간 비치는 소재였죠. 오셨네요.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낚시 장비를 들고 어색하게 서 있었죠. 정말 낚시하러 온 줄 알았어요? 소라가 웃으며 물었어요. 솔직히 저도 정확히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럼 뭐 하러 왔는데요? 제가 어색하게 물었죠. 소라는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일단 따라와요. 소라는 저를 호수 근처의 작은 통나무 오두막으로 데려갔어요. 여기 어떻게 알았어요? 미용실 손님 중에 이 펜션 주인이 있어요. 가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오곤 해요. 오두막 안은 아늑했어요. 작은 침대, 소파, 벽난로가 있었고 창문으로는 호수가 내려다 보였죠. 소라는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냈어요. 마실래요? 아니면 바로 시작할까요? 그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소라는 제 반응을 보고 웃으며 와인을 따랐죠. 긴장 풀어요. 우리 둘 다 어른이잖아요. 와인 한 잔을 마시고 나니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소라는 저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죠. 민준 씨는 왜 오셨어요? 정말 궁금해요.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말하기 창피했죠. 솔직히 소라 씨가 끌려서요. 제 고백에 소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제가 뭐가 그렇게 끌리나요?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녀의 입술이 제 귓불에 닿았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소라 씨는 위험해요. 금지된 것 같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소라의 입술이 제 것에 닿았어요. 지난번보다 더 격렬하게 이어졌고 이번에는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죠. 소라 씨, 정말 이래도 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성을 붙잡으며 물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민준 씨, 우리 둘 다 여기까지 온 순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맞았어요. 이미 마음으로는 아내를 배신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이성을 던져버리고 서로에게 몸을 맡겼어요. 침대에서 호수가 보이는 창문 앞까지 오두막 안 곳곳에서 우리는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고 오직 집중했죠. 민준 씨,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소라 씨, 우리 이거 계속하면 걱정 마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특히 지연이는요.
그녀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내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지만 동시에 소라에게 느끼는 이 강렬한 끌림을 부정할 수 없었죠.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소라는 미소를 지으며 제 몸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렸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규칙이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규칙을 정했어요. 연락은 오직 소라가 먼저 하기. 만남 장소는 항상 바꾸기. 절대 SNS에 흔적 남기지 않기. 마치 영화 속 불륜 장면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죄책감,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느낌. 1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가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았어? 지연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라고 대답했죠. 사실은 완전히 다른 물고기에 낚였지만요. 그날 밤 지연이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계속 소라를 생각했어요. 지연이를 안으면서도 소라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사실에 더 큰 자책감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소라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일 점심 시내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어쩌면 소라가 이 관계를 끝내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안도감도 있었죠. 이 관계가 길어질수록 발각될 위험도 커지니까요. 약속 시간이 되어 호텔 로비에 도착했어요. 소라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소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준 씨, 제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처음은 일주일 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맺은 건 하루 전이었으니까. 농담이죠? 소라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연히 농담이죠. 어제 만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바보. 그녀의 장난에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소라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죠. 진짜로 할 얘기는 지연이가 의심하고 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어제 밤에 전화했대요. 근데 당신 핸드폰이 꺼져 있었고 회사 동료한테 연락했더니 낚시 간 적 없다고 소라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일탈을 넘어 복잡한 거짓말의 거미줄로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요. 한 번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고 계속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소라 씨, 우리 이거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에 소라의 눈이 커졌어요. 벌써요? 겨우 시작했는데 너무 위험해요. 지연이가 알면. 소라는 제 손을 테이블 아래로 잡아 자신의 위에 올렸어요. 정말로 그만둘 수 있겠어요? 어제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을. 소라의 손이 제 손을 천천히 그녀의 속으로 인도했고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럼 위로 올라가요. 방 잡아놨어요. 제가 망설이자 소라는 키스카드를 꺼냈어요. 안 온다면 어쩌면 지연이한테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어요. 소라는 저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협박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소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협박이라니, 그냥 우리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 순간 소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느끼는 이 강렬한 감정도 부정할 수 없었죠. 소라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방으로 올라가면서 제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목을 감싸 안고 했을 때 모든 걱정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호텔에서의 만남 이후로 소라와의 관계는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일주일에 2번, 3번
약속된 시간에 그녀는 문자를 보내고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꼭두각시처럼 그녀를 찾아갔죠. 집에서는 점점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회사에서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소라의 얼굴, 그녀의 향기, 이런 생각들이 매 순간 저를 사로잡았으니까요. 제 인생의 진짜 위기는 그날 시작됐어요. 지연이의 생일이었어요. 집에서 소박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고 당연히 소라도 초대됐죠. 며칠 전부터 소라는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생일 파티에서 만나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뭔가 불안했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죠. 생일 당일 저는 일찍 퇴근해서 케이크와 와인을 준비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초대했는데 소라가 제일 늦게 왔죠. 그녀가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지연아, 생일 축하해. 소라는 지연이를 꼭 안아주며 선물 봉투를 건넸어요. 그리고 제게 눈길을 주며 작게 윙크했죠. 그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파티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어요. 다들 마시고 웃고 떠들었죠. 저는 계속 소라를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마치 계획이라도 있는 것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는데 복도에서 소라와 마주쳤어요. 민준 씨, 왜 이렇게 날 피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무서웠어요. 소라 씨, 여기서는 제발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더 흥분되지 않아요? 미쳤어요? 누가 볼 수도 있다고요. 소라는 웃기만 했어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죠. 제가 그녀의 손을 빼내려는 순간 거실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뭐해? 케이크 자르게. 소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로 향했고 저는 진정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죠. 이건 너무 위험해. 끝내야 해. 거실로 돌아가니 케이크 앞에 지연이가 서 있었고 소라는 바로 옆에 있었어요. 초를 끄고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소라는 제게 계속 시선을 보내며 입술을 핥았죠. 케이크를 나눠 먹고 선물을 열어보는 시간이 됐어요. 지연이가 소라의 선물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건 고급스러운 실크 스카프와 봉투 바닥에 숨겨진 작은 USB였어요. 어머, 이게 뭐지? 지연이가 USB를 들어 올렸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 그거 내가 찍은 유럽 여행 사진들이야. 나중에 컴퓨터로 봐. 소라가 태연하게 말했지만 제게 보내는 눈빛은 달랐어요. 그건 분명 위협이었죠.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지연이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려고 했어요.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그 USB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소라와 저의 관계에 관한 증거일 가능성이 컸어요. 여보, 피곤하지 않아? 내일 볼까? 급하게 말했어요. 지연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행히 그래, 피곤하네라며 USB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죠. 그날 밤 지연이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나 USB를 확인했어요. 열어보니 정말 유럽 여행 사진 폴더가 있었지만 숨겨진 폴더도 있었죠. 암호가 걸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라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죠. USB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소라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죠. 궁금해요? 암호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호텔 방 번호예요. 몸이 떨려왔어요. 당장 확인하고 싶었지만 회사에 가야 했죠. 왜 이러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건데요? 소라는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준 씨가 저만 바라봐 주길 바라요. 지연이와 이혼하고 저와 함께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미쳤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요?
그럼 지연이가 그 USB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소라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제가 민준 씨를 얼마나 원하는지 보여주는. 회사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소라가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몰랐죠. 퇴근 후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USB를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서둘러 컴퓨터를 켜고 USB를 넣었죠. 숨겨진 폴더에 암호를 입력하는 순간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폴더가 열리고 제 눈앞에 나타난 건 소라와 제가 호텔에서 나누었던 은밀한 순간들을 담은 동영상이었어요. 소라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한 것 같았죠. 소리까지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절망감에 컴퓨터 앞에 주저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어요. 소라는 처음부터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했던 거죠. 삭제하려고 했지만 이미 복사본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멈췄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지연이에게 모든 걸 고백할까? 아니면 소라의 요구에 굴복할까? 그때 제 핸드폰으로 소라의 문자가 왔어요. 영상 봤어요? 결정했어요? 내일까지 답 주세요. 아니면 지연이한테 직접 보여줄게요. 손이 떨려왔어요. USB를 빼고 주머니에 넣었죠. 집을 나와 차에 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운전했어요.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죠. 1시간쯤 무작정 운전하다 한적한 강변에 차를 세웠어요. 차 안에서 소리 지르고 핸들을 내리쳤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지연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핸드폰으로 지연이의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디야? 집에 안 왔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죠. 잠깐 산책하러 나왔어. 곧 갈게. 소라 언니가 지금 우리 집에 왔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왜? 나도 몰라. 갑자기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너도 빨리 와달래. 전화를 끊고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소라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지연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려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협박.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 지연이와 소라가 마주 보고 앉아 있었어요. 소라는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이었고 지연이는 뭔가 혼란스러워 보였죠. 왔네요. 민준 씨. 소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어요. 분명 제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USB였죠. 어떻게 복제본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두 개였던 건지. 소라 언니가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대. 지연이가 말했어요. 눈빛은 의심스러웠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걸. 소라가 USB를 컴퓨터에 꽂는 순간 지연이와의 12년 결혼 생활은 물거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도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질 거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죽고 싶을 만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시에 모든 거짓말에서 해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불안에 떨며 살 바에야 차라리 모든 것이 끝나버리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거죠. 소라는 천천히 USB를 들어 올리며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승리감과 함께 슬픔 같은 것도 어려 있었죠. 지연아, 사실은 소라가 입을 열었을 때 온 세상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제발 누가 나를 구해줘. 지연아, 사실은 소라의 입에서 나올 말에 온몸의 혈관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소라에게 달려가 USB를 낚아채거나 아니면 지연이를 데리고 집을 뛰쳐나가는 것까지. 하지만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사실은 나 이혼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연이도 놀란 표정이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남편이랑 잘 지내는 거 아니었어? 지연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소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보였겠지만 사실 몇 년 전부터 불륜을 저질렀어. 남편이 증거를 잡았대. 순간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소라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 USB에 내가 바람피운 증거가 다 있어. 남편이 보내온 거야. 소라는 USB를 들어 보이며 울먹였어요. 그런데 그 USB는 다른 거였어요. 파란색이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건 검은색인데 오빠가 이혼하자고 했어. 위자료도 없대. 증거가 있으니까. 소라는 실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소라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죠. 언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서 있었어요. 뭐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웃긴 건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내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그래서 나도 그랬어. 복수하고 싶었나 봐. 소라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연이는 계속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죠. 둘 다 잘못했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지연이의 순수한 위로에 소라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죄책감 때문인지 연기 때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민준 씨,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오늘 많이 마시고 싶네요. 소라가 저를 향해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분명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저는 기계적으로 부엌으로 가서 안주거리를 꺼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소라가 부엌으로 따라왔죠. 너무 놀랐죠? 내가 연기를 좀 해서. 소라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죠. 이게 다 무슨... 제가 말을 더듬자 소라는 가방에서 검은색 USB를 꺼냈어요. 바로 그 USB였죠. 이건 내가 가져갈게요. 어때요? 내 연기력? 소라는 살짝 웃으며 USB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럼 이제 나 이혼하는 것 때문에 우리 더 자주 만날 수 있겠네요. 소라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강하게 쳐냈죠. 미쳤어요?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나 봐요. 거실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으니까요. 무슨 일이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급히 대답했고, 소라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리고 다시 연기를 시작했죠.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안주를 들고 거실로 갔어요. 고마워, 민준 씨. 당신 같은 남편이 있는 지연이가 정말 부러워요. 3시간이 지나고 소라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갔어요. 분위기가 너무 우울해져서 지연이는 소라가 잠시 우리 집에서 지내자고 했지만 소라는 괜찮다며 거절했죠.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오후 3시 호텔 1408호. 안 오면 지연이한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이번엔 진짜로.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지연이 옆에서 괴로워하며 뒤척였죠. 그녀는 소라의 이혼 소식에 마음 아파하며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악몽 속에 빠져 있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 병가를 내고 약속된 호텔로 향했어요. 더 이상 소라의 협박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결심했거든요. USB를 돌려받고 이 관계를 끝내려고요. 1408호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마침내 문을 두드렸죠. 들어와요. 문을 열자 예상과 달리 소라는 옷을 다 입은 채로 창가에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왔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USB 가져왔어요?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라는 웃음을 지었죠.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아요? 소라 씨, 제발요. 이러지 말아요. 우린 실수였어요. 소라는 천천히 다가와 제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실수?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안고 내 이름을 부르며 오를 때도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그 손길에 저는 무너졌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만해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소라의 얼굴이 굳어졌죠. 뭐, 이제 절 거부해요? 그래도 돼요? 이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지연이를 배신할 수 없어요. 소라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너무 늦었어요. 민준 씨. 소라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휴대폰도요. 지연이한테 전화해 볼까요? 지금 바로?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소라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려고 했죠. 하지만 몸싸움 과정에서 제 팔이 그녀의 얼굴을 쳤고 소라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아, 그녀의 비명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소라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죠. 소라 씨, 미안해요. 제가 실수로 손을 내밀었지만 소라는 물러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옷을 찢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폭행했어요. 강제로 관계를 맺으려고. 소라가 비틀린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죠. 마치 광기 어린 것처럼요. 안 돼요. 제발, 제가 간절히 말했지만 소라는 자신의 블라우스를 더 심하게 찢었어요. 나가요. 지금 당장. 소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3분 줄게요. 나가서 도망가든 남아서 체포되든 당신 선택이에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소라의 눈에서는 광기가 번뜩였죠. 내가 지연이한테 전화할게요. 여기로 오라고.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할 거고. 당신이 나를 강제로 하려 했다고. 소라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옷을 더 심하게 흐트러뜨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더 세게 때리기 시작했죠. 미쳤어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소라는 계속 자신을 학대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장난이에요. 민준 씨, 이렇게까지 할 리 없잖아요. 소라는 일어나 찢어진 옷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USB를 제게 던졌죠. 가져가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소라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정말로 당신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됐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소라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알아요. 믿기 어렵겠지만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 이상했던 거죠. 아마 내 남편이 바람핀 걸 알았을 때부터 복수하고 싶었나 봐요. 누군가를 망가뜨리고 싶었던 거죠. 소라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정말로요. 이젠 모든 걸 그만둘게요. 약속할게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소라는 창가로 다시 걸어갔어요. 14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창문 너머로 펼쳐졌죠. 당신 같은 사람이 지연이한테 있다는 건 행운이에요. 그녀를 사랑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가서 잘 지켜요. 내가 다시는 방해하지 않을게요. 한숨을 내쉬며 소라는 창문을 바라봤어요. 그때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지연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소라의 눈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빛이 어렸고 저는 공포에 질렸죠. 받지 마세요. 제발. 그러나 소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지연아. 지연이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언니, 괜찮아? 어디야?
걱정돼서 소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괜찮아, 걱정 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소라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깊이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 소라가 모든 것을 말하는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순간적으로 다 스쳐 지나갔어요. 평범했던 일상, 지연이와의 12년, 그리고 소라와의 짧고 격렬한 관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순간이었죠. 소라의 입술이 떨리면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지연아, 그냥 잠시 혼자 있고 싶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소라는 저를 바라보며 휴대폰에 대고 말을 이었죠. 내일 봐. 그때 좀 더 얘기하자. 지금은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소라는 핸드폰을 침대 위에 던졌어요. 우리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죠. 왜?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질문의 끝을 맺지 못했지만 소라는 이해한 듯 했어요. 진짜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서서 먼 곳을 바라봤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금지된 것에 대한 스릴, 다른 여자의 남편을 유혹한다는 그 기분, 그리고 당신이 생각보다 쉽게 넘어와서. 소라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부터 욕심이 생겼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멀리 당신을 끌고 갈 수 있을까?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저는 소라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동영상은요? 그런 짓을. 근데 지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양심이 찾아왔다고요? 소라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어젯밤 지연이가 잠들었을 때 당신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웃었죠. 그런 행복한 미소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혼 얘기는 진짜예요. 민준 씨. 남편이 바람핀 것도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나 봐요.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고 싶었던 거죠. 제 마음에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어요. 이런 방식으로요? 다른 사람 인생을 망치는 식으로? 미쳤죠. 알아요. 그냥 내 남편이 날 배신했을 때 느꼈던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도 느끼게 하고 싶었나 봐요. 특히 지연이 항상 행복해 보였으니까. 소라는 USB를 제게 건넸어요. 이제 끝이에요. 진짜로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게요. 지연이도 앞으로 얼굴도 안 볼 거예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손으로 꺾어 두 조각으로 부러뜨렸죠. 이제 가요. 소라가 말했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지연이에게 잘해요.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문을 향해 걸어갔지만 문고리를 잡기 전에 다시 돌아봤어요. 그리고 민준 씨, 당신도 바람 피웠어요. 책임을 모두 나한테 돌리지 마세요. 당신도 선택한 거니까. 그 말에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호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죄책감, 후회,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한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지연이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하자 지연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죠. 어디 갔다 왔어? 소라 언니한테서 연락 왔어? 전화했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결정의 순간이었죠. 지연아, 얘기할 게 있어.
식탁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소라와의 일을,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배신감, 충격, 분노가 번갈아 스쳐 지나갔죠.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왜?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변명할 수 없어. 그냥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죠.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뒤척이며 밤을 샜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좀 다녀올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얼마나? 모르겠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지연이는 떠났고,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죠. 2주 후, 지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요. 카페에서 그녀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야위어 있었어요. 생각해봤어. 지연이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모든 걸 털어놓은 건 솔직히 고마웠어.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텐데.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용서됐다는 건 아니야. 다시 신뢰를 쌓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야. 얼마든지 기다릴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건이 있어. 지연이는 단호했어요. 부부 상담을 받을 거야. 그리고 소라는 절대 다시 만나지 않아. 당연히 너도 그럴 생각이겠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내가 다시 믿을 수 있게 해줘. 어떻게 할지는 내가 생각해봐. 그날 저녁 지연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서는 잠을 자지 않고 손님 방을 사용했지만 적어도 돌아왔다는 사실이 저에겐 희망이었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매주 상담사를 만나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며 지연이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소라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녀가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해요. 지연이와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관계를 회복해 갔어요. 비록 예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어쩌면 더 깊은 이해와 존중 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남자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와 그 후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야간에 낚시를 나갈 때면 소라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녀도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는지 궁금하기도 하죠. 하지만 곧 그 생각은 밀쳐내고 집에 있는 지연이를 생각해요. 아직 완전한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매일 조금씩 그 길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한순간의 욕망이 평생을 바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마 평생 지연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매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